원래 이제 제가 이 암호 기술에는 상당히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그 수학 중에서도 수학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수론인하고 응용대 수학 이런 두 가지 그 수학 분야가 이 암호 기술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을 제가 막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저도 힘들어서, 근데 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기술은 크게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RSA. 그리고 인수분해 문제라는 건 우리가 뭐 알죠. 그거의 어려움 정도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두 개가 같은 크기의 소수 두 개를 임의로 생성해 가지고 n을 계산을 하면, 그리고 그 n을 여러분한테 주거나 누구한테 주더라도 이 n으로부터는 PQ를 계산을 못한다는 게 인수분해 문제예요. 이제 이 RS에서 사용하는, 보통 지금은 1024비트, 그래서 얘가 2048비트 정도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증서를 보시면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살펴볼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 그래서 공개키 기술은 이 두 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두 개의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현재 알려진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더라도 폴리노미 타임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무지 긴 키 길이를 길게, 즉 인수분해 문제의 경우에는 요 사용되는 수의 크기를 되게 큰 수를 쓰게 되면은 인수분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가능하다는 그런 거고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는 컴퓨팅이 발달될수록 요거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 줄어들면은 이 키 길이를 계속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키 길이를.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개 문제 모두 아마 양자 컴퓨팅이 뭔가 실용화되면은 또 뭐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산대수 문제를 조금 수학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에는 군이라는 게 나와요. 군인. 영어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군은 이항 연산에 의해 닫혀있는 군인입니다. 닫혀있는 집합입니다. 이항 연산. 비연산자가 두 개인 연산.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요걸로 씁시다. 곱하기 한 다음에 결과를 모두 7로 나눠요. 모두 7로 나누는 그런 연산을 하고 요 집합으로 하면, 그러면 요 집합과 요 집합은 요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건 여기서 두 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이 연산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시 이 집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등원.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해서 A에다가 항등원을 하면은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1이 항두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A에다가 뭘 했더니 2가 되는 요게 이 A의 역원이 되겠습니다. 역원.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4와 3은 서로 역원 관계예요. 4와 3은. 아니지? 뭔 얘기하냐? 4와 3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와 3이 아니라, 2와 4, 그리고 3은 5와 역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역원을 가져요. 1은 1, 2는 4, 3은 5, 6은 6이 됩니다. 6 곱하기 6은 36. 예. 예. 그래서 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원.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항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고요. 항두원을 가지고 있고 역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군을 우리가 이제 곱셈 군이라 그래요. 연산이 곱셈 계열이니까 곱셈 군이라 그러고, 덧셈 계열은 덧셈 군. 그래서 덧셈 군은 1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0부터 나가겠죠. 0부터 나가서 계산이 됩니다. 항두원이 0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5를 계속 거듭 제곱하면 군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의 1승은 5, 5의 2승은 20이니까 4, 5, 20, 5, 25, 4. 제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요. 5, 4, 이 산수가 요즘 안 돼. 4, 5, 20 해서 6, 6, 5, 30 해서 2, 2, 5, 10, 3, 3, 5,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5를 계속 거듭 제곱하다 보면은, 이 군에 있는 모든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를 생성자라고 그래요. 이 군의 생성자. 그리고 생성자가 있는 군을 순환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순환군이에요. 순환군. 생성자가 꼭 5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5, 또 3인가 2인가가 생성자가 돼요. 생성자가. 그래서 우리가 P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얘는 0부터 P-1 이렇게 되고요. 스타하면은 1부터 P-1이에요. 그리고 이런 집합은 곱하기 모두 P에서 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군이에요. 순환군이 됩니다. 순환군. 그러면 어떤 군이 있고, 이 군은 G라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에서 생성되는 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의의 G를 X승하면 X번 이 연산을 하는 거죠. 이 X번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집합에 있는 어떤 값이 될 텐데, 그러면 Y는 기저 G에 대한 이산대수는 X가 됩니다. X. 얘의 색인이 되는 거예요. X. 그래서 우리가 G 생성자 Y가 주어졌을 때 Y의 색인 요 X를 찾아라고 하는 것이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산대수 문제가 됩니다. 얘를 찾는 거. 얘를 주어지고 얘 주어졌을 때 얘를 찾아라. 그러면은 모든 경우를 해보면 되죠. G의 영승부터 쭉 해다 보면은 언젠가는 Y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집합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산대수 문제.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도 있지만 그런 알고리즘도 다 폴리노 타임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라는 거는 요렇게 주어졌을 때 군하고 물론 이 군이 충분히 큰 군이어야 돼요. 요런 군이면 어떻게 돼? 우리도 해보면 금방 찾겠죠. 5의 1승부터 6승까지 해보면은 그러니까 4의 기저 5에 대한 이산대수는 얼마예요? 2죠. 2예요. 그러니까 4 주고 얘 기저 5에 대한 이산대수를 찾아라. 그럼 5의 1승 해보고 5의 2승 하다 보니까 2승이네? 2네. 금방 찾죠. 군의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처럼 P가 뭐 매우 크다. 1024비트가 된다. 뭐 2000 몇 비트가 되는 소수다. 그러면은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이 군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그 커진 모든 애들을 차례로 해보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걸 찾기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산대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구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이 문제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존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 중에 되게 유명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DP 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 헬만이 그 공개키 기술을 최초로 학술 문헌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논문에 나왔던 프로토콜이 요 프로토콜입니다. 요 프로토콜. 그래서 키 동의 프로토콜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키 황리 프로토콜들은 모두 키 전송 프로토콜이었어요.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통은 서버죠. 서버가 키를 혼자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한테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키 동의 프로토콜은 참여자들이 각자 일정한 똑같은 역할을 해서 똑같은 정보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키를 계산하게 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서로 먼저 이 군에 대해서 약속을 해요. 군과 G 생성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약속한 상태에서 얘는 A를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그래서 G의 A승을 해서 밥에게 줍니다. 밥은 또 랜덤하게 B를 선택을 합니다. 이 B는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랜덤하게 B를 선택을 해서 G에 B승을 하고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요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공격자들 또는 누구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보더라도 여기로부터 뭘 계산 못해요? A나 B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산대수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A, B를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요 값들을 스스로 계산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랜덤하게 선택한 값이니까 얘는 GB를 받아서 자기의 값, 자기가 선택했던 A 값으로 그걸 또 거듭 제곱해요. 그러면 요 값이 이제 G의 AB 승이 되는데 얘는 거꾸로 GA 받은 거에 B 승하면 GAB 승이 되죠. 그럼 GAB 승은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요? 앨리스와 밥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키 동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키를 이제 이 SAB를 이용해서 이제 뭐 대칭 키를 이제 계산해서 사용할 텐데 이 GAB와 GAB는 같은 값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앨리스와 밥만이 알고 있는 비밀 랜덤 값이 됩니다. 그 비밀 랜덤 값으로부터
뭐 AS를 쓰겠다. 그럼 대칭 키를 하나 만들어서 128비트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키는 앨리스와 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키 동의 프로토콜이에요. 서로 랜덤 값을 주고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값, 키 동의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여기서는 얘를 그냥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주고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A, B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앨리스와 법은 요걸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 프로토콜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중간자 공격이라는 게 가능한데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서로 쌍방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계산을 하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키 동의 프로토콜은 이렇게 공개키 기술을 많이 쓰게 됩니다. 대부분 다 DPL만 형태가 많은데요. 그래서 키 동의 프로토콜은 어떤 특정 참여자가 홀로 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각 참여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랜덤 값을 교환하고 이 값을 이용해서 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참여자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랜덤 요소가 충분히 랜덤하면 프로토콜 통해 생성된 세션 키도 역시 랜덤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요 전에 나왔던 프로토콜은 타임스탬프나 난스를 쓰지 않고도 이 GAB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만들 때 내가 선택한 A라고 하는 랜덤 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난스를 교환하지 않아도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키 동의 프로토콜은 키 전송 프로토콜에 없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키 제어 요구사항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키 제어 요구사항은 참여자 중에 어느 누구도 공유되는 세션 키가 사전에 미리 계산되거나 선택되어진 값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려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을 보면 둘 다 랜덤한 값을 선택을 하겠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정한 값이 되도록 얘네들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할 일 없는 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앨리스가 먼저 주면 답은 그래도 여기서 B를 주기 전에 몇 번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GAB 값이 뭐가 될지는 얘는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얘는 주고 끝이니까. 그렇지만 얘는 GB를 줄 때 몇 번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번을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미리 받으니까 반값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목 소개할 때 동전 던지기에서 봤던 기법인데요. 어떤 값을 줄 때 값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해시 값을 줘요. 해시 값을. 그러면은 해시 값을 준 상태에서는 해시는 일방향성을 만족을 하죠. 그러면 얘는 받아봤자 어떤 GA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또 이 GA가 여기 때 보낸 GA와 다른 GA를 줄 수 있으면은 문제가 될 텐데. 그렇지만 이 해시 함수는 또 뭘 만족하고 있어요? 충돌 회피이잖아요. 그래서 이 1에서 보낸 것과 다른 값을 여기서 3에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운드가 증가하지만 앨리스와 밥이 어떤 서로 똑같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보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 제어 요구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좀 더 키의 최종값을 결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그 유리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유리할 건 없는데 완전 공평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 커미트먼트라고도 해요. 비트 약속. 그러니까 어떤 값을 줄 때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숨겨서 주고요. 나중에 공개를 하는데 내가 최초로 숨긴 값하고 다른 값을 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트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동전 던지기에서 마찬가지죠. 매우 큰 수를 생성해가지고 해시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원래 줬던 값하고 다른 값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구성이 좀 이제 갑자기 키 확립 프로토콜 얘기하다가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순서가 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구성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뭐 꼭 키 확립 프로토콜은 아니더라도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공격들이 가능한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개의 이제 앞으로 나온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능동 공격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공격들은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아니까 개발자들이 설계자들이 아니까 이런 공격들은 자기가 설계하는 프로토콜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취약하지 않도록 프로토콜들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도 프로토콜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공격이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 가능하다고 하여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 공격이 프로토콜 목적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은 이 공격은 무의미한 공격이 되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해코지를 해야지만 이 공격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뭐 해봤자 아무런 뭐 AB한테 공격해봤자 AB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재전송 공격입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공격자가 갖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재전송 공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메시지 최근성 보장하는 타임스탬프 기법이나 난스 기법 같은 걸 써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전송 공격은 몇 가지 이렇게 그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억압 여부. 그러니까 최초 메시지가 수신자한테 갔냐 안 갔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메시지가 지금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지 그 수신자가 옛날에 받았던 거를 또 주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억압이 됐거나 억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됐다는 거는 그 재전송 공격이 메시지가 지나갈 때 내가 가로채가지고 갖고 있는데 수신자한테는 안 간 거예요. 수신자한테 안 갔는데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를 이제 억압. 그 다음에 변경 여부.
내가 갖고 있다가 메시지를 공격할 때 조금 바꿔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변경을 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의도 변경.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고 있던 메시지를 줘서 원래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대로 얘가 동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대로 다른 동작을 하게끔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의도가 같은지 아니면 변경됐는지. 그러니까 원 메시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재전송한 건지 다른 효과를 위해서 한 건지. 그리고 방향도 순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 뒤에 그림으로 안 나오나? 이씨, 없앴구나. 그러니까 A가 B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었어요. 근데 요 메시지를 다시 B한테 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순방향이에요. 원래 방향대로 공격하는 거. 근데 이 메시지를 A한테 보내서 공격을 했다. 그럼 이거는 역방향, 뭐 다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 역방향은 그 메시지의 원래 방향하고 그 공격할 때 사용되는 방향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수행 내부, 수행 외부. 프로토콜이 1, 2, 3 뭐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있는 요거를 요때 써. 그러면 요건 수행 내부가 돼요. 근데 다른 진행에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 갖다 써. 그러면 요거는 수행 외부라 그래요. 수행 내부, 수행 외부.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얘는 A, B, 뭐 여기는 A, C인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 갖다 썼다. 그럼 이거는 수행 외부. 한 프로토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메시지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또 쓴다. 그러면 수행 내부. 그리고 전통, 중첩. 전통은 얘가 이제 끝난 수행 외부인데 수행 외부를 생각해 봐요. 수행 외부인데 이런 프로토콜이 옛날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 갖다 써. 그러면 요거는 전통적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진행 중인 거야. 근데 중첩은 A가 C, A가 B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C하고도 하면서 A가 B하고도 프로토콜 시작하고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은 중첩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행으로 프로토콜을 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중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전송 공격은 옛날에 썼던 또는 쓰고 있는 메시지를 다른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타임스탬프나 나운스키법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쓸 수 있냐면은 역방향 공격 아까 요거와 요게 이렇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메시지와 이렇게 가는 메시지의 형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공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전달되는 암호문 형태가 동일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 내 암호문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암호문의 형태를 다 다르게 하면은 여기에 있던 암호문을 다른 데 못 써요. 구분이 되니까. 아니면은 같게 만들더라도 각 메시지 암호문 내에 메시지 번호, 메시지 방향 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풀어보면 이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A에서 B로 가는지 B에서 A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안에다 넣어놓는 거 그리고 뭐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션 키를 보통
앨리스와 밥이 한다. 그러면 둘이 KAB 써서 이 KAB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주고받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로부터 K1, K2 이렇게 K1, K2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갈 때는 K1 쓰고 이쪽으로 갈 때는 K2를 써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메시지는 K1으로 이쪽으로 가는 건 K2로 메시지가 암호화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키로 암호화됐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역방향 공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를 하나만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키를 두 개를 이 확립된 것부터 두 개 키를 계산해서 각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쓰는 그런 거를 요즘은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션 키를 확립해서 방향마다 다른 걸 쓴다. 요거는 그냥 재전수 공격의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리는 건데, 앨리스와 밥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안전하게 KAB를 확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세션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서로 지금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나 앨리스야 하고 내 나운스를 KAB로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밥은 그 나운스를 풀어가지고 NA를 평문 형태로 보내고 자기의 나운스를 또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 얘는 MB를 요걸 풀어서 MB를 줘요. 이렇게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운스 기법을 쓰고 있고 이 NA와 MB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앨리스와 밥이고 저걸 풀 수 있는 사람도 앨리스와 밥만 풀 수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C라는 애 입장에서는 어떤 공격을 가능하냐면 앨리스가 밥이랑 이 프로토콜을 수행합니다. 수행을 해요. 근데 C는 요 메시지를 억압해요. 억압했다는 건 밥한테 안 간 거예요. 밥한테 안 가고 요 메시지를 다시 해가지고 앨리스한테 프로토콜을 B가 시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앨리스한테. 앨리스도 밥이랑 프로토콜을 하고 있는데 얘는 밥인 척해서 앨리스와 똑같은 프로토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두 프로토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원래는 그걸 인지해서 이상하다 느껴야 될 텐데 그 이상하다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메시지를 보낼 때 요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로. 그러면은 얘는 이 메시지가 밥한테 온 줄 알고 자기가 만든 암호문을 뭘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NA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걸 또 억압하고 얘를 요거에 대한 일에 대한 원래 첫 번째 앨리스와 밥 간에 이루어진 프로토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회신으로 얘를 줍니다. 그럼 얘가 또 풀어줘.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얘는 KAB를 하나도 모르는데 이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얘는 밥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 메시지와 요 메시지가 형태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같고 또 앨리스와 밥이랑 하든지 밥이 앨리스랑 하든지 프로토콜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쉽게 우리가 썼던 여기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B라는 값을 앨리스가 여기다가 B를 넣어줘요. 이렇게 보내. 그럼 얘는 이걸 풀 수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격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밥에서 메시지 오면 여기에 B가 들어간 게 뭐가 기대해요? A를 기대하겠죠. A를 기대하는데 B가 오니까
이거 왜 내가 만들었던 메시지네? 하고 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프로토콜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여기 걸 여기 갖다 쓰고 또 여기 걸 여기 갖다 쓰고 등등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봤듯이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때 이 프로토콜을 A와 B가 하는 프로토콜로 보통 서술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A가 C랑 하는 거, 또 C가 B랑 하는 거 해가지고 얘랑 요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차이가 없으면은 그 차이가 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추가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다른 게 오죠. 다른 게 오고, 그렇지만 A가 C 줄 때는 C랑 하나, B랑 하나 나가는 암호문의 형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또 얘가 차이가,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항상 줄 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차이, 요 두 개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는 A, 여기다가는 B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 또 형태가 또 같아지죠. 그래서 두 번째 거에는 하나를 더 넣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줘야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